그래서 녹화를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심리 측정과 평가라는 수업이 있는 건 참 놀라운 일이죠. 예, 아마 우리 학교만 있을 것 같아요. 상담대학원과 연계 전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업이 한 5개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매 학기 하나씩 열리는데 여러분이 이제 졸업하기 전에 한 학기에 하나씩만 하면은 상담대학원의 1년치 과정을 미리 여기서 하고 또 원하실 경우에 상담대학원에 1년만 공부하시면 MA 디그리를 받으시고 상담 분야의 모든 자격증을 여러분도 시험 봐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목회 굉장히 필요하고 아니 벌써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제 목회자들 이 뭐예요 이제 자급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이중직이 거의 필수가 되는 시대인데 우리 목회자들이 뭐 나가서 뭘 하겠어요? 목회 외에 부동산을 하겠습니까? 보험을 팔겠습니까? 뭘 하시겠어요? 근데 뭐든지 해야지 이제 목회자도 살 수가 있어요. 좀 아주 비참한 얘기 같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목회와 가장 흡사하면서 사실은 저는 그런 표현을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유사하면서 흡사하면서 목회에 제일 어울리는 그러한 잡을 갖는다면 무엇일까? 상담이죠. 상담인데 사실 상담은 세상에서 하는 거로 다 여기는데 상담이 시작된 거는 우리 목회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이상하게 여길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담을 한번 꼭 생각하셔서 좋은 또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심리 측정과 평가에 오셨는데 환영하고요. 우리 한번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길게 얘기하면 벌써 이게 30몇 명이 넘기 때문에 얘기가 다 어려우니까 제가 길게는 부탁 못 드리고 몇 차 학기 누굽니다. 그리고 어디 삽니다. 기숙사 살면 기숙사 산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한번 우리 제 왼쪽에 있는 이재언 전도사부터 해갖고 한번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바둑판으로 돌아가면서 몇 차 학기, 이름, 어디 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수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 네. 제가 지금 여기 밖에 나와 어, 학교 옆에 방송실 앞에 있어가지고요. 네, 조금 소리가 울릴 수도 있는데 양해 괜찮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차 이재언이고요. MDB1입니다. 네, 예, 그리고 사는 곳은 지금 여기 학교 기숙사에 있는데요. 제가 여기 학교 지금 방송 체프 도우미 맡고 있어가지고 조금 밖에 나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길훈 전도사 마이크 키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DB2 5차고요. 이름은 김길훈입니다. 예, 사는 곳은 인천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남옥희 전도사. 안녕하세요. 나모키입니다. 6차이고요. 네, 마지막 학기인데 이 수업을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임수현 비디오 끄셨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DB2 3차 임수현입니다. 저는 기숙사 살고 있는데 지금은 잠깐 집에 내려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황선희. 네, 저는 MDB 1 5차고요. 예, 지금은 본가에 내려와 있습니다. 네, 본가가 어디신가요? 천안입니다. 예, 예, 환영합니다.
문화평. 안녕하세요. 저는 MDB2 2차 문화평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 살고 있습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종학, 백종학, 미안합니다. 지금 들어오시기 어려운가? 예, 그럼 나중에 부탁하고. 정예훈, 예,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MDB2 2차 정예훈이라고 합니다. 혹시 예, 잘 들려요. 네, 잠깐 다른 분이 화면에 나와가지고 아, 예, 저는 현재 지금 대구에서 그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아마 와우. 비대면이 진행되는 동안은 대구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중간고사 때부터 다시 기숙사로 복귀할 것 같습니다. 네,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선,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MDB2 4차 이미선이고요. 그 작은 예술의 도시 경기도 안성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성탕면. 예, 맞죠? 예, 환영합니다. 손승명,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DB1 4차 손숙명이고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도 가까이 계시네. 예, 한정호, 네, 안녕하세요. 저는 MDB2 6차 한정우라고 하고요. 본가는 대전이고 남자 기숙사에 입사할 예정입니다. 잘 예, 부탁드립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임승택,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DB2 2차 임승택이라고 합니다. 집은 서울에 있고 지금 부천에서 중등부 사역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혜성, 안녕하세요. NDB2 정혜성입니다. 지금 거주하는 곳은 대학원 생활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김병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MDB 4차고요.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멀지 않고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가까워서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오은애, 안녕하세요. 저는 MDB2 3차 오은혜고요. 네, 집은 강릉이고 지금 대학원 생활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강릉에서 오셨구나. 예, 우리 상담대화를 강릉에서 오신 선생님인데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번 연결이 되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라일라인가요? 제가 발음이 확실히. 예, 라일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MGB1 4차 라일라라고 예, 합니다. 저는 지금 기숙사에 있습니다. 대학원생. 예, 기숙사에서. 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조소희.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MDB2 2차 조소희입니다. 거주는 서울에 하고 있습니다. 잘 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조소희 자매가 우리 학교 나온 분 맞아요? 아, 네, 맞아요. 네, 내 수업 듣지 않았었나? 네, 맞아요. 학부 때 들었습니다. 그 언닌가가 장신대 다니지 않아요? 그건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니야? 내가 장신대를 갔더니 누가 자기 동생이 우리 학교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이름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 내 수업 들었던 거 기억이 나니까. 예, 미안합니다. 예, 이성은, 안녕하세요. MDB2 2차 이성은이고 공간은 시흥이고 지금 대학원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황성민, 네, 안녕하세요. 저는 MDB1 6차 황성민이고요. 여기 학교 근처에 살고 있다가 아마 이제 곧 일산으로 이사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아까 스킵됐었는데 백종학, 예, 되나요? 네, 교수님. 예, 반가워요.
아까 그 컴퓨터라서 컴퓨터 캠이 없어서 핸드폰으로 네. 급하게 다시 들어오느라 이제 그래요. 말씀 아유. 주셨네요. 네, 저 MDB1 6차고요. 인천에서 살고 인천에서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신예찬. 예. 예. 소리를 키워주시고. 안 들리나요? 신예찬 들리세요? 예, 들리나요? 예, 그러면 우리 예, 그래요, 신예찬. 예. 그러면 내가 지금 채팅까지 지금 타이핑이 좀 어려워서. 예, 그러면 우리 송영준 전사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DB 1차, 3차 송영준이라 하고요. 지금 현재 소사역에서 예.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사역에서. 아유, 예, 반갑습니다. 장현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MDB2 4차 장현수입니다. 현재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한별. 안녕하세요. 저는 MDB 4차 김한별이고요. 예. 저 서산에서 살고 있어요. 서산요? 네. 예, 멀리 계시네. 예, 반갑습니다. 예, 그 다음에 황선희. 이 지금 이름이 어떻게 됐나요? 예, 김재건.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MDB2 5차 김재건이고요.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명단이 막 또 뒤죽박죽 제가 섞인 건지 모르겠는데 김지희. 네, 안녕하세요. 저는 MDB 3차 김지희이고 지금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이군요. 예, 반갑습니다. 이은별. 네, 안녕하세요. MDB2 6차 이은별입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신예찬. 네, 교수님, 들리시나요? 예. MDB2고 4차고 부천에 예.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좀 연결이 안 됐었죠? 예, 지금 무선 이어폰 배터리가 나가서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맞아요.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진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네, 저는 MDB2 2차 김성진이라고 하고요. 예. 원래 공주에서 사역하고 있고 지금은 기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이 줌 주소를 제가 못 받았었거든요. 오늘도 마침 그래서 보냈는데. 근데 저는 받은 게 없어가지고 혹시 제가 이 수업에 제대로 수강이 되고 있는지 그래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폴털에 자기 이름이 있나요? 포탈의 말씀이신가요? 예. 폴털에서 내가 다 보냈는데. 이 사람이 많아갖고 그 다음 페이지가 있었나? 내가 첫 페이지 다 셀렉트해서 보냈었는데. 그러면 개인 네, 문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소개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 혹시 빠진 분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줌 링크를 못 받으신 분이 있다니까 좀 약간 걱정이 되네. 예, 제가 이따가 포털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링크를 다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줌 링크뿐만 아니라 이번 수업을 우리 사용하는 플랫폼을 제가 미리 알려드렸는데 물론 가입하신 분들이 꽤 되긴 돼요. 근데 안 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혹시나 했는데 역시 그게 아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제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첫 강의를 제가 조금을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상당히 한 학기에 다루기에는 굉장히 양이 많은 수업인데 이것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좀 걸음이 빨라요. 근데 여러분 8시부터 수업하는 건 좀 여러분들한테도 힘들 것 같아서 제가 30분 뒤로 늦췄습니다. 8시 반으로 해서 10시 반까지 마치는 방법으로 그렇게 매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공휴일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제가 계산을 못했어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 일정을 또 조정해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에 한해서는 제가 녹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녹화된 것을 보고서 여러분이 그 보충일을 채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괜찮겠죠? 예, 보충 수업을 뭐 따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도 힘드실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번 학기에 MDB 3까지 이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도 있는데 이 MDB 3 분들은 굉장히 이제 직장 생활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녹화된 수업을 원하세요. 그래서 그 MDB 3 분들은 상당 부분을 갖다 녹화로 진행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 수업 시간에 제가 실시간 여기 있지만 강의는 축약된 거로 작년 녹화부를 갖다가 수업에서 보일 겁니다.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 아닌데 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학기 수업한 부분이 다 녹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이 진도 나가는데 좋더라고요. 이 녹화된 부분은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군더더기를 다 잘라버렸어요. 근데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괜히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늦어져가지고 진도를 다 못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양해를 구하고 수업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 만나고 그 다음에 녹화를 틀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토론하는 시간에 제가 다시 들어와서 그렇게 질문도 받고 그렇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학기 좀 너무 바쁜 학기인데 어떻게 신대원 수업이 2개가 들어오는 바람에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것도 있고 뭐 한데 어떻게 다 보니까 수업 제가 강의가 17학점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17학점이 되면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여러분한테도 안 좋고 상대원에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대신 강의는 제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제 얼굴이 나와요. 근데 뭐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했던 강의고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그 한 학기 동안 이끌 강의 플랫폼을 잠깐 소개하겠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강의 계획서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공유가 됐나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이 초록색 우리 구글 클래스룸이 나왔나요? 예. 여러분 주변에 소음이 많지 않으면 마이크 켜놓으시면 저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의 소리를 들어야지만 좀 신이 나요. 왜냐면 부스럭 소리는 들어야지 신이 납니다. 이상하죠? 정막과도 같이 그런 정막이 흐르는 곳에서 강의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 보여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소리까지도 들리면 제가 좀 신이 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그 화면에 가을 심층평 해가지고 여러분 구글 클래스룸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많이 사용하셔서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스트림에는 보통 알림이 여러분 여기 나오게 돼 있고요. 제가 여기다 알림을 이제 이렇게 보내면은 여러분 그 전화로다가 즉시 다 갈 겁니다. 예, 왔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예, 등록이 된 분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수업에 대해서 내일 공휴일이라서 이러이러하고 저기 뭐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보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 이따가 이제 조를 짜게 돼 있어요. 그 조를 이제 여러분 발표조가 있는데 그 발표 조원들끼리도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도 여기 들어와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기량 보내면 전체 학생들한테 다 가지만은 여러분의 조에 만약에 이제 김길훈 형제가 조장인데 여기 이렇게 조원들이다. 그럼 이렇게 해서 보내가지고 체크해가지고 메시지를 보내시면 조원들끼리 연락이 되겠죠. 물론 이것보다 다 카톡방을 쓰시더라고요. 처음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전체적으로 여러분도 알려줄 사항이 있으면 여기다가 그냥 올리시면 전체에게 메시지가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 수업입니다. 수업란인데 여기를 항상 자주 들리셔야 돼요. 물론 여기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즉각 여러분 폰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번 주간에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 요 강의로 대체합니다. 제가 올리면은 그걸 한 주간 동안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못 보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요 수업만 이따가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게 오늘 제가 할 강의거든요. 여러분 요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리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대체적으로는 미리 보는 것보다는 이 수업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있을 강의는 다음 주 수업 아침에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렇게 여러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두 수업이 사람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이번 학기에는 제가 보고서를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읽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가 책 조술이 11월 달까지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근데 이 수업 자체는 보고서보단 이 시험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상담 쪽으로 전공을 하시게 되면 이 심리 측정, 심리 평가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근데 모든 상담자들이 이 심리 평가를 가지고 사용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자격증을 얻는다고 한다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엄청난 시험이 따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시험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고 이 수업 때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갖다가 외워서 여러분 프레임을 갖다 만들지 않으면은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수업을 여러분이 좀 긴장하시고 이 수업을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면서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시험을 2번에 걸쳐서 치르겠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때는 아마 여러분 지금 수업은 비대면으로 이제 끝까지 하는데요. 시험 때만 대면으로 학교에 와서 시험 보는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할 것이고요. 좀 약간 저는 그 시험을 잘 내지는 않는 스타일인데 이 수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업에서 공부를 안 하면 시험으로 다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담사 자격증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대신 이 수업은 심리검사에 있어서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전체를 다 나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시험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대학원에 오실 분들은 오셔서 이제 고급 심리검사라는 과목을 들으시면 굉장히 수준 높은 분야의 그런 심리검사 여러분 전문가가 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아시고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심리검사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재정 쪽으로. 여러분이 목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IQ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도 부흥할 겁니다. 그 애들 엄마들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교회를 교회처럼 차리지 마시고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 같지 않게 지어야 돼요. 꼭 십자가 달 필요 있나요? 꼭 십자가 달 필요 없어요. 안에만 십자가 있으면 되지.
십자가 걸어놓고 욕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그 십자가 안 걸어도 됩니다. 걸고서 하면 더 좋지만 시대가 지금 그러니까 학원을 차리십시오. 좀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미래 목회는 그래요. 그래서 주중에는 상담도 하고 마을 사람들 대상으로 강의도 좀 하고 심리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 됐을 때 쫙 수요 예배가 시작되고 금요 찬양이 시작되고 뭐 토요 새벽 기도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고 이런 공간으로 24시간 그리고 7일 동안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건물 아무리 번들하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일주일 내내 텅텅 비어 있는데.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 메타버스 시대잖아요. 이제 앞으로 교회 건물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예배당에 모이는 겁니다. 근데 아바타로 모여서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랑 같이 대화도 나눌 수 있어요. 예, 그런 시대가 금방 올 거예요. 싫든 좋든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은혜로운 게 아닙니다. 진보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더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오셔서 이제 수업에 진행된 부분들을 다 여기서 이제 발견하시게 될 거고요. 출석은 오늘 출석은 뭐 전부 인정합니다. 아직 수강 신청이 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벌써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매번 수업 때 수업 시작 10분까지 10분 안에 여기 들어오셔서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제출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두 분이 제출을 이렇게 했는데 잘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누가 출석했는지 자동으로 제가 알 수 있게 돼서 보고하기 편해집니다. 참여해 주시고 수업 계획서를 잠깐 보시면요. 예. 제가 이쪽 화면이 좀 안 좋아서 딴 거로 갖고 오겠습니다. 지금 소리 잘 들리시나요?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세요? 궁금합니다. 소리도 잘 들리고 질문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요. 땡큐.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 내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지금 수업 계획서 여러분 보시면 제가 여러분 포털에 나와 있는 거랑은 좀 다르게 좀 변동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중간고사 부분이에요. 중간고사가 원래는 MMPI라고 하는 심리검사를 받고 여러분 다 받았을 거예요. 입학했을 때 자기 걸 분석해서 내는 것인데 이번에는 MMPI 자체를 시험 볼 겁니다. 그래서 MMPI를 여러분이 거의 외워야 돼요. 거기에 나와 있는 척도 이름부터 해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아주 고차원적인 해석 방법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MMPI에 나와 있는 기호들이 뭘 얘기하는 것인지 그런 걸 다 여러분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대학원생들은 이걸 굉장히 막 힘들게 다 외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상담대학원에 올 것인지 아닐 것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 MMPI는 굉장히 기본적인 테스트니까 여러분이 꼭 시험에 임하시기 바라고. 기말고사는 MMPI를 제외한 모든 수업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이 학기에 집어넣는 수업 내용이 뭐냐면 심리 검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제작하는지 그 부분은 조금 깊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심리 검사를 만들게 될 때는 기본적으로 통계학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통계의 기초를 여러분이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수학이 아닙니다. 통계는 수학이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아주 기본적인 쉬운 것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심리 검사를 다루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것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MMPI고 하나는 IQ 테스트 웩슬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나머지 테스트들은 여러분이 조별로 준비해 가지고 발표를 해야 돼요. 조별로. 근데 어려운 테스트들은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뭐 MMPI도 있고 또 뭐 애니어그램 여러분이 이제 벌써 훈련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아주 파퓰러한 테스트가 있는가 하면은 뭐 SCT, HTP 이런 걸 여러분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조를 짜가지고 그것을 연구하시면 좋은 자료들이 뭐 책에도 있고 우리 교과서에도 있고 인터넷에도 널려 있고
여러분 직접 그 카운슬링 센터 밑에 정문 옆에 있는 교육복지회관 5층에 가셔서 직접 거기서 심리검사를 받으시고 거기서 체험한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재밌게 프레젠테이션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해주셔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러분 발표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한 가지 더 이거는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보고서예요. 난 보고서 쓰겠다. 그리고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심리검사 자기가 받은 거 2개 이상의 심리검사를 받아서 자기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자기가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찰하는 보고서를 써서 내는 겁니다. 그 쓰는 방법은 제가 따로 줄 텐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요구하지는 않아요. 누가 쓰는 거냐면 A+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만 씁니다. 그러니까 A+는 이걸 안 내면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원하는 사람한테 주지 이렇게 뭐 이렇게 강제로 다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시험 다 못 보고 이 보고서 냈는데 A+가 나올까요? 그건 또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딴 것도 다 잘하면서 보고서도 잘 써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보고서가 A+를 개런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A+를 받으려면 반드시 내야 돼. 그러면 이 점수가 어떻게 배분이 되길래 그렇게 하느냐? 여기서 보시면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이고 조별 발표가 20점으로 돼 있어요. 근데 조별 발표에서 최고 점수는 여러분이 15점을 받을 겁니다. 지금 미리 다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조가 아무리 잘해도 20점 못 받아요. 15점이 거의 만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5점은 어디로 가느냐? 보고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5점이 깎이게 돼 있어요. 완벽하게 해도 여러분은 95점밖에 못 받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100% 맞아야지만 95 돼갖고 A+ 받을 수도 있어요. 보고서 안 쓸 경우에. 그러니까 5점을 더하기 위해서는 보고서를 쓰시는 거죠. 아시겠죠? 좀 잔인한 방법이죠. 이게 미국식 공부 방법입니다.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에게 학점을 더 주는, 그렇죠? 실력도 있지만 실력에 더해서 성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 제가 우리 상담대학원에서는 성적을 제일 안 주기로 소문난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각오하시고 예, 저한테 있어서 수업에 A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A+를 받았다는 것은 역사에 남을 인물들입니다. 물론 신대원은 조금 좀 제가 좀 열심히 잘 주고 있어요. 근데, 예, 그래야지 우리 상대원에 많이 올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 것 같은데. 교수님, 네. 근데 저희 성적 평가 방법 보면은 최대가 지금 90%인 것 같은데 이게 맞을까요? 최대가 90이에요. 저기 출석이 10% 또 있는데 출석. 그러니까 10점 네. 기본적으로 딸 수 있는 게 있죠. 근데도 그래? 지금 이것저것 다 더해봤는데 90이어가지고. 아, 이게 그렇게 돼 있나? 아, 이게 뭐 어떻게 잘못 나갔나 본데. 예, 그렇다면은 제가 포털에서 한번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 보고요. 다시 조정해서 다음 주까지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방식은 비슷하게 갈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태라면은 개인 발표가 무슨 지금 30점 아니 조별 발표가 30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포털에 올라갔다면은 제가 조정할 수 있는지 조정하고 지금 조정이 안 된다고 치면은 25점이 조별 발표 만점이 되고 5점은 보고서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려줘서 고마워요. 네. 또 어떤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한국 카이슬링 센터에 가서 네. 뭐 검사 받는 거는 그 개인이 비용을 좀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과거에는 비용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뭐 있다고 하더라도 한 10,000원 이 정도씩 할 거예요. 한번 테스트 받은데
이제 우리 학교 방침들이 이 저기 뭐야 그 학생 상담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학부생들을 위해서 많이 하잖아요. 여기는 좀 소음이 들리네. 이 부분에는 누가 좀 소음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학생 상담 센터는 이 학부생들을 위해서는 이 학교에서 굉장히 그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모든 게 공짜입니다. 그런데 대학원생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근데 신학대학원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받기를 원할 때는 뭐 1만 원, 2만 원씩인데 요거 좀 제공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것도 제가 개런티는 못 하겠네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학교 바깥에 가가지고 그 심리검사를 받는다면 하나에 15만 원씩이에요. 15만 원, 20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담센터에서 만 원씩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예, 한번 알아볼게요. 신학대원에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오늘 제가 미안합니다. 그 수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진도상 우리가 공휴일도 많고 그래서 우리 한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강의 한 30분, 40분 정도만 하고 간단히 마치도록 할게요. 예, 심리검사가 뭔지는 알고 첫 수업에서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요. 그럼 이따가 우리 20분에 만나겠습니다. 9시 20분에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네. 예, 오늘 첫날이지만은 제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심리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요. 정확하게는 심리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를 좀 하고요. 앞서서 이 학기에 대한 수업에 대해서 그 오리엔테이션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구글 클래스룸에 제가 전반부 부분을 녹화해 놨으니까 늦게 줌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걸 참여하셔서 살펴보시면 한 학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예, 그 구글 플랫폼에 아직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줌에 이 링크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오신 분들 또 못 받으실지 모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보낼게요. 그래서 여러분 꼭 구글 클래스룸에 가입하셔서 이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우리 심리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아셔야지만 한 학기 동안 수업 듣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봅니다. 예, 우리 수업 자체 이름이 심리 측정과 평가죠. 심리 측정과 평가인데 예,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이 수업에 들어올 때는 심리 검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말들이 몇 개가 나와요. 하나는 심리 평가라는 말이 나오고 심리 측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심리 검사라는 말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 이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커다란 말일까요? 예, 심리 평가입니다. 심리평가. 심리평가에는 이게 모든 게 다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리검사라고 하는 수업은 굉장히 좁은 의미의 그런 수업이 됩니다. 심리검사라는 것은 그냥 심리검사를 워크숍 정도로 해서 어떻게 실시하는지 정도만 배우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아주 그런 그 워크숍들은 많아요. 뭐 MMPI 워크숍, IQ 워크숍, IQ는 정확한 이름은 웩슬러입니다. 웩슬러 테스트의 워크숍, 뭐 롤샤 테스트의 워크숍 이런 게 많아요. 그런 건 심리 검사 수업이죠. 그런데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리 검사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상담하는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뭘 알아야지 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담자를 이해하는 행위의 한 방법으로서 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평가. 근데 이 평가에는 심리검사도 들어가고 면담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에 심리 평가라고 하는 것이 정식 이름이고 그 안에 이제 그 사람의 소위 심리 측정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심리 측정이라는 말보다 이제 더 자세한 설명을 하겠지만 그 심리 측정의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뭐냐면 심리 검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바로 오늘 수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예, 심리 평가는 그러면 왜 하는가? 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내담자를 잘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 돕기 위해서 먼저 내담자를 이해해야 됩니다. 내담자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렇죠? 소위 건강이라는 개념으로도 얘기한다면 무엇 때문에 이 건강에 어려움이 왔는지, 그렇죠? 그게 이제 신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을 얘기하는 거겠죠. 또 이런 정신적인 건강 상태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좀 뭔가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일 기본적인 도구는 대화입니다.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되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만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어요. 예. 왜냐면 내가 이해하는 거,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는 거랑 A 교수가 이해하는 거랑 B 교수가 이해하는 거랑 C 교수가 이해하는 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평가의 틀을 하나로 만들어 놓고 객관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평가의 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평가를 실시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잖아요. 근데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모든 상담가들이 와서 그 결과를 봤을 때 이게 같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맞추어 나가는 것이 이게 객관적인 형태의 평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예. 그래서 이 임상 심리 평가라고 한다면은 이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이제 부적응적인 문제, 주로 우리가 그걸 많이 다룹니다. 대개 상담에 찾아오는 것은 삶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인간관계가 적응이 안 된다든지 학교 생활이 적응이 안 된다든지 이런 차원도 있고 또 학업에 적응이 안 된다든지 결혼 생활에 적응이 안 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 뭐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일입니다. 하여튼 이런 거 총체적으로 그 부적응적인 그런 문제들, 그런 현상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평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리 검사는 일부분만 평가하는 거예요. 우울증 평가, 그럼 우울증만 일부분만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지능 검사, 그러면 지능 검사는 지능만 평가하지는 않아요. 지능 검사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정서적인 상태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능과 정서 정도, 또 대인관계 정도, 뭐 이 정도만 평가는 더 넓어지죠. 그렇지만 그것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심리검사 플러스 또 면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면담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상담을 통해서 만날 때 비언어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또 심리검사가 이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이것만 가지고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해서 이 질문도 하고 저 질문도 해서 전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래서 이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평가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 하면서 이제 이 돕는 방법이 이제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을 상담해 나갈 것인가, 상담의 전략을 짜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말 안 쓰죠. 치료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예, 여기서 참조해 드린다면 저희 상담이라고 하는 학문은 상담이라고 하는 전공은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전공이에요. 사람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 데는 어디냐면 정신과 쪽이죠. 정신과에서는 내담자를 환자로 여기지만 저희 상담에서는 내담자를 동등한 인격으로 여깁니다. 그 사람과 나는 동등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카운슬링 센터에 가서 상담 받았죠? 여러분이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담 받는 게 아니에요.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성장이 멈추면 여러분 목회자가 되기도 어렵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행복을 누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치료라는 말을 안 쓰는데 이 책에서는 좀 전통적으로 그런 말이 좀 나왔네요. 하여튼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이 평가를 할 때는 현재 상태를 가지고 많이 평가를 해요. 현재 상태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현재 상태에 어떻게 그러한 소위 말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어려운 점들이 나타나는지 그걸 중심으로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대화를 할 때는 그것에 관계된 과거의 사건들 또는 미래의 소망들 뭐 이런 걸 갖다가 전적으로 어우러지게 해서 우리가 이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제 심리 평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리 평가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건 일종의 알미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심리평가라고 하는 알의 과정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항상 우리는 이 알의 과정을 항상 갖고 살아왔어요. 지금도 여러분은 뭘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심리평가에 알기 위해서 이 수업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알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뭔가를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커다란 욕구예요.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 욕구가 이 역사 이래로 고도로 발전해 왔어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뭔가를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을 발전시켜 왔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알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학문이 철학의 한 부분이에요. 인식론이라고 하는 영어로 에피스티몰로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에피스티몰로지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는 어떻게 알았을까? 이걸 공부하는 분야예요. 예, 내가 안다고 그럴 때 나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알고 있을까? 아는 방법을 택하고 있을까? 인간이 태어나서 아니 옛날 고대 적부터 알기 위한 방법으로 최초로 쓴 방법이 뭐냐면 들음입니다.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예, 성경도 얘기하고 있지만 들음입니다.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보를 얻게 된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들음으로 인해서. 근데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이게 더 강해요. 예, 예. 들은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뭐가 되냐면 많은 분들이 믿어요. 예, 물론 이 들음이 이제 알미 되고 믿음이 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옛날에는 사실 들어야지 됐어요. 누군가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들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시카고에 이번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 시카고가 어떤 데인지 난 잘 몰라. 그러면 황 교수한테 찾아가면 잘 할 수 있어. 황 교수는 거기서 30년을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럼 저한테 와갖고 듣게 되는 거예요. 듣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듣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알기 시작하는 첫 번째 그 방법이 됩니다. 이게 고대 세계로 올라갈수록 더더욱 그래요.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 않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고 또 몇 명 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들어야 돼.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나요. 그래서 정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1차적인 정보는 그러니까 굉장히 들으면서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보를 얻는데 기본적으로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시각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70% 이상의 정보를 얻게 하는 그런 원천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나 정보 차원에 대한 걸 얘기할 때는 전통적으로 우리는 듣는 걸 더 먼저 해왔어요. 그리고 원시사회나 전통사회일수록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른말 들어야 된다는 것이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내려놓고 어른이 주는 정보를 갖다 받아들인다.
그렇죠? 뭘 믿어야 되느냐 할 때 듣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러던 시대가 바뀌었어요. 라디오 시대가 텔레비전 시대가 됩니다. 예. 그래갖고 텔레비전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뭘 더 정보를 갖게 되는데 더 신뢰를 합니까? 예. 보는 거. 나는 듣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나 봐야지 믿겠다. 그래서 시각화된 그러한 정보를 많이 갖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되게 뭐냐면 내가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경험을 중요시하는 방법이 됩니다.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안다 이거예요. 난 서울신학대학교를 잘 알아. 왠 줄 알아? 1983년도에 입학해가지고 4년 동안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서울신학대학교를 아는 거예요. 거기서 보고 듣고 다 했으니까. 그쵸? 이 서울신학대학교를 안 온 사람이 말하는 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그 알미라고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자, 이렇게 따진다면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정보와 지식을 얻는데 최고의 조건이 됩니다. 굉장히 조건이 되는데 그럼 이것이 완벽하느냐? 내가 경험한 것이 완벽한 지식이냐? 완벽한 정보가 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닐까요? 장님이 코끼리 경험하는 거,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 있죠? 예, 어느 장님은 코끼리는 도대체 어떤 동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코끼리는 털이 많아요. 코끼리가 털이 많나요? 왜 많죠? 내가 잡았을 때 털이 북실북실했어요. 그렇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어디를 잡았어요? 꼬리. 코끼리 꼬리가 털이 있는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대리석 같아요. 뭐예요? 뭘 만진 사람이에요? 상아를 만진 사람. 그죠? 어떤 사람은 까칠까칠한 가방 같아요. 뭐예요? 피부를 만진 사람. 자, 자기가 경험한 것이 이 지식의 전부가 될 수 있을까요? 진리의 전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경험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신학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물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랑 경험한 사람이랑 천지 차이가 나죠. 근데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건 하나님의 솜털반도 못한 부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경험한 거 가지고 다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으로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머지 부분. 경험이 완벽하지가 못한데, 예? 경험이 완벽하지 못한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뭐냐면 이게 경험이 3면이라면 바로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지식들이나 생각들 또는 사람들의 경험, 내 경험을 포함해서 이런 모든 것을 모아볼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내가 내 경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지식도 동원하고 교수님한테 배운 것도 동원하고 뭐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쳐봐요. 그렇죠? 이게 이제 경험에서 나온 말이면 더 좋은 거지만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서 더 생각을 깊이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조금밖에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의 결론을 내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또한 뛰어넘는 것이 뭐냐면 생각인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신학생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신학생만 경험할까요? 하나님을? 평신도들도 경험해요. 더 경험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까? 왜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신학교 와서 여러분 경험만 잔뜩 얘기합니까? 신학 교수들이 경험만 얘기해요? 아니죠. 여러분
생각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신학교 와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사고 훈련을 받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과 신학적인 모든 정보들을 다 동원해서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신학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 다 소용없어. 목회 나가봐. 뭐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나. 뭐 이랬는데 그건 안 좋은 목사님들이 얘기입니다. 아니면 좀 지혜가 부족하거나 뭔가 좀 잘못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설교가가 기낙 나오는 줄 아십니까? 설교는 경험이 풍부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건 모든 것을 이렇게 종합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경험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험은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경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적인 사고 훈련을 굉장히 쌓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저도 목회, 좀 미안하지만 이 신학대학원까지 포함해서 제가 목회를 제일 오래 한 교수입니다. 상담 교수인데 저도 목사지만 미국 교회에서도 한 백인들 대상으로 6년 목회를 했고 한인들 대상으로 또 6년 단임 목회만, 그리고 한동대학교에서 제가 교목실장으로 또 있었거든요. 뭐 이래저래 한 거 다 더해서 보면은 뭐 제가 우리 학교 교수들 중에서 목회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할 때 진정한 목회자, 교인들을 제대로 양육시켜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엔 한계가 있어요. 다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인 100명이면 100명의 생활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학적인 사고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경험과 사고를 융합시킬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일주일에 책 한 권이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진짜 설교 잘하는 사람, 교인들을 양육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일주일에 책 한 권 보세요. 일주일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책 더 많이 봅니다. 근데 목사들이 너무 무식해. 요즘 보면 설교하는 거 제가 방송 들으면 무식의 극치야. 그걸 보고 세상이 따라올 것 같아요? 왜 교회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배울 게 없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의 기능이 정지되어 있으니까 엉뚱한 짓들을 하고 다녀요, 목사들이. 그걸 다 은혜로 다 가려버리고 합리화시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냥 꼰대 소리만 듣고 라떼 소리만 듣지. 젊은 애들이 절대 교회 안 나와요. 이래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희망이라고 봅니다. 목사가 된다는 건 헌신인데 뭐 월급 조금 재정적으로 적게 사는 거가 그거 헌신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주실 수 있어요. 진짜 헌신은 이런 거예요. 책 읽는 거. 그런 각오가 없으면요 남들 가르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딴 사람들이 훨씬 더 훌륭해. 그래서 제가 꼭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 심리평가 영역에서는 이 생각의 기능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이 그런데 그러면 생각이 완전하냐? 이것도 역시 완벽하지 않아. 사람의 생각이 항상 옳은가요? 아니죠. 3단 논법이라는 것이 있죠. 소위 3단 논법. 그렇죠? 3단 논법은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또 하나의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명제를 가지고 또 하나의 명제를 유추해 들어가는 연역법적인 그러한 논리입니다. 사고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사실이죠. 예. 소크라테스는 누구다? 사람이다? 사실이죠. 그러니까 뭘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예. 요렇게 해서 사고의 사고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근데 3단 논법이 이제 중세기에 어떻게 발전했냐면, 여러분 신학 공부하셔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갖다 찾아내는 데서 이 방법을 썼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명제를 가지고 그 명제들을 대입시켜 갖고 또 다른 명제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3단 논법이 이게 말장난이 될 수가 있어요.
틀리는 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경험과 생각을 다 융합시킨 알아가는 방법, 그런 지식을 얻는 방법, 그걸 이제 쓰게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과학자들이 쓰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없지만 이 조그만 사실을 가졌더라도 그걸 가지고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그 경험이 있었던 일들과 생각을 융합시켜서 같이 나가는 방법, 이렇게 해서 그걸 연구하는 것이 오늘날 이제 연구 방법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 공부는 대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그런 연구 방법론을 많이 쓰는데,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가설을 설정하고,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막 뛰어다니는 거는 설탕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제 나름대로 아직 증명되지 않은 가설을 만들어. 그래서 그 가설을 증명해요. 관찰하고 그 다음에 실험하고. 그래서 맞나? 이 말이 맞나? 가지고 한국에 저쪽 강원도에다가 50명 애들한테 설탕을 주고, 또 이쪽 인천에 있는 애들한테 설탕을 주고, 거기서도 설탕 안 준 애들 50명, 또 안 준 애들 여기도 50명. 그래서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설탕 먹은 애들이 강릉에서나 인천에서나 다 뛰어다니더라. 더 많이 뛰어다니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가설,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경험에 의해서 또 확인이 되는 작업이 되죠. 이게 바로 사회과학에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제 이런 방법들을 다 쓰는 거죠. 사회과학 중에 하나니까. 이제 그 중에 한 방법이 뭐냐면 이제 심리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심리평가인데 모든 경험들을 이야기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도 얘기하게 하고, 거기에 내 생각도 더해지고, 그래서 이것이 다 연합되어져서 이제 어떠한 그런 이야기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테스트를 뭐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있지만은 그런 거 이전에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테스트를 받아왔어요. 그렇죠? 여기 좀 사람이 머리에 뭘 쓰고 있죠? 뇌에 대한 테스트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테스트를 받죠. 얘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가, 이런 테스트 받습니다. 우리 태어나는 순간부터 테스트 받아요. 그래서 아프갈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어린아이 때 이제 기능 같은 거, 이제 청각 뭐 이런 것도 다 재고 그런 거. 그런 테스트 있다가 이제 자라나면서 발달 측면에서 얘가 제대로 발달하고 있는가 보는 그런 발달 지표를 가지고 하는 테스트가 또 있고, 또 학교를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또 학력, 수학 능력에 관련된 테스트를 받게 되죠. 이런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청소년기 또 대학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대학 들어가는 데 시험 같은 것도 보게 되고,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직무 능력에 대한 테스트도 받게 되고, 뭐 이렇게 되죠. 이런 수도 없이 많은 테스트를 여러 번 지금까지 받아왔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테스트는 뭐냐면 이름이 성격 테스트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옛날엔 받은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받죠. 왜냐면 내가 내 성격을 알고 남의 성격을 알아야지 서로가 서로 좋은 대인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내 자신의 약점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현대인이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반응하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힘들어지는지 그걸 발견하게 되면은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받은 게 MMPI입니다. MMPI는 여러분이 꼭 정신과에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정신과에서도 하지만은 모든 정상인들이 다 받는 겁니다. 왜 받냐면은 우리가 무슨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어려운 게 나타나는지, 반응이 나타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없거든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우리 학교 왔, 나 스트레스 안 받아요. 나 그런 테스트 안 해 하는 사람은요, 목회자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어떻게 교인을 이해해? 예수님도 스트레스 받으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 하늘나라에 있으면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성육시간 이유는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 받으려고 온 거예요.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고난을 체험하신 분입니다. 근데 나 스트레스 안 받아요. 나 스트레스 필요 없어요. 이거 목회자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건 로봇이지, 로봇. 우리는 로봇 목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목사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나?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전화가 오는 바람에 이게 뭐 다시 또 올라왔는데 잠깐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격 테스트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진로를 여러분이 정하기 위한 테스트가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심각할 수도 있을 경우에는 이제 뇌가 손상된 걸 또 찾아내는 테스트가 또 있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원조회라든지 뭐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테스트 많죠. 그래서 이 심리학계 통해서 이 테스트가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아주 지금은 굉장히 고도로 발전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 돕고 있어요. 뇌에 대해서 촬영하는 그런 테스트들이 많이 나오고 뭐 요즘은 이제 뭐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도 다 여러분이 심전도 체크까지 가능하실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자, 이 우리가 심리 평가로 들어가서 하게 되는 것을 이제 그 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심리 측정이라고 하는 행위예요. 측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까 말한 대로 평가라고 하는 커다란 거 안에 측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건데 이 측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숫자를 부여하는 행위를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를 잰다. 그럼 뭐예요? 내 크기에 대해서 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170이다, 180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뭐 이런 걸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측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얼만큼 나가냐? 거기도 뭐가 나와요? 숫자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측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점수를 부여하는 행위예요. 점수를 부여하는 행위. 그래서 그 점수를 통해서 그거를 갖다가 그 특질을 갖다가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점수를 부여할 수가 있을까? 점수를 부여해서 파악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책상의 지금 높이가 얼만큼 되는지는 이렇게 자로 재가지고 점수 부여를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여러분의 사랑에 대한 점수, 내 남자친구가 나를 몇 점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점수를 한번 찾아봐야지. 마음으로는 여러분 70점인 것 같아. 아니야, 요즘 30점도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거는 숫자를 부여해서 측정하기가 쉬워요. 할 수 있어.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숫자를 부여해? 어렵죠. 심리검사는 뭘 하는 거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숫자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심리 측정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구성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구성 개념. 예, 구성 개념이라는 거는 영어로 construct라고 합니다. construction 하면은 건축하다, 뭘 세우다 이런 개념이죠. 근데 묘하게 이제 구성 개념 하면 construct이라고 써요. construct이라는 것은 이제 건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경험하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있는 거, 그거를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가, 이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나 진실, 우울, 불안, 뭐 이런 것들, 거기 숫자 부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긴 알아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 우울한지, 얼마만큼 불안한 건지 알긴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 70점이야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나만 그렇게 믿는 거지 객관적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객관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요인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통계가 또 많이 또 들어가요. 통계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통계, 오늘날의 통계가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 되는지 벌써 다 알잖아요. 며칠 전에 다 알게 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도 고도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울에 대한 것도 지표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드는, 그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도움이 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구성을 시켜 나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능이라든지 공격성이라든지 뭐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직접 관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측정 단위를 부여하기가 어렵지만 그것을 그래도 측정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세워나가는 과정을 이제 측정, 심리 측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심리 측정을 하는 데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한 가지는 객관적인 방법론, 객관적인 방법으로 측정이 돼야 됩니다. 나도 동의하고 다른 사람도 동의할 수 있는 거, 그렇죠? 평가자 다수가 모였을 때, 이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야 라고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측정돼야 됩니다. 내 주관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돼. 한 사람의 주관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여러 사람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일치, 일관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객관성. 그 다음 표준화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예. 이 사람의 우울 지표가 나온 것이 이 테스트를 뭐 굉장히 그 힘든 상황이 있는 지금 닥친 이런 상황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은 편안한 음악을 들려주면서 한 것인지, 이게 이 사람은 편안한 음악 들려주고 체크하고, 이 사람은 어디서 그냥 망치 소리 나는 데서 체크하고, 이래가지고는 이게 또 되겠어요? 표준화가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의 그런 방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옛날에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토플 시험을 봤습니다. 요즘 뭐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만 해도 토플 시험을 서울신대에서 봤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표준화예요. 예, 학력고사도 표준화가 중요해요. 예, 어떤 고등학교에서 가서 시험을 보면은 거기 환경이 좋아서 점수가 잘 나온다더라. 이렇게 되면 큰일이죠. 그렇죠? 예, 모든 데서 동일한 조건에서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이게 공신력 있는 평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하거나 또 이야기를 나누거나 해가지고 그 대상에 대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예를 들어서 20대의 IQ를 우리가 테스트한다 할 때, 대한민국 20살에서 25세 사이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평균 IQ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평균적인 IQ는 얼마로 나오는가, 이런 걸 재정을 할 때 제일 정확한 방법은 뭐겠어요? 대한민국의 20세부터 25세까지 모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다 검사하는 거죠. 그러면 정확도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 그렇죠? 그래서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샘플입니다. 샘플을 가지고 전체 표집, 전체의 전집이라고 하죠. 전집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샘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뭐냐면 오류가 있는 거예요. 오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청년회가 100명인데 100명 IQ를 갖다 평균 IQ를 내려고 그랬는데 다 조사를 못 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10명을 갖다 이렇게 채집해가지고 했다고 쳐보세요. 근데 그 10명이 100명을 대표할 만한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근데 그게 잘 어긋나기 시작하면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쉽게 여기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오류를 줄이는 것이 또 중요해요. 이 심리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전체 파퓰레이션, 전체 전집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검사, 그런 데서 만들어진 검사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 테스트가 아니라 중요한 테스트를 여러 개 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검사해 보겠다 하면 여기서 MMPI 하나만 가지고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서 MMPI도 해보고, 웩슬러 지능 검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SCT라고 하는 문장 검사도 해보고, TAT라고 하는 사진을 가지고 해서 이제 주관적인 세계를 드러내게 하는 것도 해보고, 잉크 블라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잉크를 갖다 이렇게 눌러놓고 이렇게 피면은 이상한 그림이 양쪽에 다 나오게 되죠. 그걸 가지고 얘기해갖고 또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로셜이라고 그러는데, 그 로셜 테스트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거 전체적으로 다 봐가지고 이 사람의 정신 건강을 갖다가 이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걸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모범적으로 만들어진 이제 테스트를 갖다 종합 심리 검사라고 합니다. 종합 선물 세트가 있는 것처럼 종합 심리 검사가 있어서 이런 테스트를 다 거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 검진 갈 때 이것저것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영역별로 또 이렇게 특수하게 만들어진 테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제가 다루게 될 테스트인데요. 이 중에서 제일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역시 이제 여기 좀 안 들어갔는데 MMPI입니다.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테스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 발표하게 될 테스트가 HTP, SCT, 그 다음에 이 강의 K-웨이스는 이제 지능 검사인데 요거는 강의 때 들어가고, 이것도 강의로 갑니다. 두 가지. 두 가지는 이제 기본적인 건 제가 강의로 가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발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별로 여러분이 선택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한 거는 수업 시간에 나누도록 할 거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심리 평가는 심리 검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심리 검사만 가지고 해석한다면 기계적이에요. 사람은 심리 검사에 나온 결과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고 알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임상 면담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뭐 병원에 오게 된 이유, 뭐 병원이라면 이 사람의 삶의 태도, 생활에 적응이 잘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얘기하면 대인관계, 개인력 이런 걸 갖다 대화 속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대화를 할 때 아무렇게나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상담자들은 이미 틀을 다 갖고 있어요. 내가 요거를 오늘 꼭 물어봐야 되겠다는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 내용과 이 대화를 같이 연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하는 것이 구조적인 임상 대화다. 그다음에 행동 관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증세를 요즘 보이고 있는지. 예. 그래서 조현병이다 하면은 뭐 이러이러한 이제 여러분 증세를 갖다가 이제 나열하는 게 한 10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2개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뭐 이런 행동 관찰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죠. 이런 걸 가지고 또 평가의 자료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 검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중에 심리 검사가 이 중에 한 가지 방법인데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심리 검사는 아주 고도로 정밀하게 만들어진 편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받게 되는 MMPI는 제가 다음 주부터 강의를 시작하는데, 이 MMPI는 제가 87년도에 상담학을 시작했는데, 이 87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상담학을 시작했을 때 이미 MMPI에 대한 그 검사 논문이, 그 측정 논문이 이미 8,000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근데 그 숫자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근데 그 MMPI를 막 정확도를 계속 잘라내는 거지, 가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수십만 개의 논문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측정하기 때문에 MMPI 같은 경우 한번 하게 되면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식으로다가 아프게 되고 힘들어지는지까지 고도로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심리검사들이 바로 그러한 검토가 작업을 많이 거치고 있죠. 그래서 유명한 테스트들은 그래서 정평이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능검사 같은 것도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좀 믿을 수 있는 게 그러한 고도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신뢰와 타당도가 뭔지 다음번에 얘기해 드리고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심리검사에는 두 가지 크게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능력을 체크하는 검사가 있고 하나는 성향을 테스트하는 검사가 있어요. 능력은 얘가 얼마만큼 많이 성장했는가, 그렇죠? 성장의 정도를 보면 능력이 나오겠죠. 그리고 어떤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얘가 좀 능력이 있는가, 그렇죠? 뭐 영어, 수학, 뭐 이런 거 여러분이 시험 봤던 거 그런 것도 되게 다 이제 능력에 들어갑니다. 학업 성취,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뇌의 이 발달 범위 같은 것이 어떻게 좀 발달되어 있는지, 어디가 좀 모자란지 그런 것도 이제 심리 검사를 통해서 찾아내는 것도 이제 능력 검사입니다. 그래서 인지적 수준이나 발달 정도를 갖다 체크하는 것이 이제 능력 검사라면, 여러분 MBTI 같은 거, 그렇죠? 여러분 유형이죠. 성격 유형, 뭐 애니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의 태도, 뭐 이런 것들, 정서 이런 거 재는 거. 그래서 MMPI 다음 주부터 배울 MMPI 같은 경우에도 어떤 능력 테스트이기보다는 성향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그 개인을 돕기 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능력 검사라는 것은 최대 수행 검사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최대 수행, 얼마만큼 내가 수행력이 뛰어난가. 그래서 얼마만큼 문제를 잘 푸느냐, 정답을 많이 만들어내느냐,
잘 실력을 발휘하느냐 뭐 이런 거 보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지능 검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지능 검사는 어떤 성향 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력에서 내가 얼마만큼 발달이 돼 있는지 떨어지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도형자 맞추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내가 얼마만큼 발달돼 있는지 못하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소검사들을 통해서 그 영역별로 어떻게 발달돼 있는지 모자라는지 다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최대 수행 검사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성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형적인 성향 검사.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성격이나 뭐 태도나 이런 것들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이 질문지를 통해서 써가지고 하는 게 있고요. 그게 MMPI죠. 그래서 그건 이제 객관적으로 많이 통계를 통해서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MMPI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은 저쪽 카톨릭대 교수가 보는 거랑 서울신학대학 교수가 보는 거랑 해석이 거의 일치해요. 거의 흡사합니다. 이런 거 객관적인 테스트라고 해요. 그런데 주관적인 테스트가 있어요. 주관적인 테스트는 뭐냐면 이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갖다 그대로 토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진을 보고 얘기한다든지 뭐가 보이세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지렁이가 보여요. 어떤 사람은 뭐 뱀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가 보여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자기 느낌과 생각들을 말해주는데 그런 것을 해석할 때는 객관적으로 이게 모여질까요? 사람마다 상담자들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러한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가 또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가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성향을 테스트할 때 바로 이런 거 쓰는데 그 다면적 인성 검사 MMPI와 우울척도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이러한 내용들이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다루어질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략적으로 좀 소개를 했는데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 다음 주부터 수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급하게 했습니다. 좀 예정된 시간보다 좀 길게 됐지만 양해해 주시고 오늘 수업 내용은 녹화해서 남길 것이니까요. 여러분 안 본 사람들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사항은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예,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